네, 5월 11일 화요일 아침 오프닝벨 함께하고 계십니다. 글로벌 증시와 동향 그리고 전망에 대해서 해외 증시 전문가분 모시고 말씀 이어가 볼 텐데요.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분 이민우 대표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우선 증시 흐름부터 좀 짚어볼까요? 네, 증시 흐름 좀 표를 보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네. 어저께 그 표를 보니까 그냥 시펄건색이 좀 있어갖고, 네. 한번 살펴보죠. 네. 이게 어저께 표가 아닌 것 같은데. 네. 네, 예, 이게 어저께 표네요. 네. 이게 어저께 표네요. 이게 보시면 그 네모난 사각형의 크기가 전체 면적에서 차지하는 시가총액이거든요. 그렇죠. 예, 시가총액이 가장 큰 애플이나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같은 것들이 이제 시뻘겋게 돼 있으니까 전반적으로 지수는 이제 하락했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을 텐데, 그 중에서 나스닥의 기술주 중심으로 좀 하락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저 기업들이 보통 저 빨갛게 보이는 저 면적들의 기업들이 실적이 다 괜찮았거든요. 실적이 괜찮고 그것들에 좀 그 실적 괜찮은 것들이 좀 반영이 많이 좀 됐었는데, 그 실적만큼 이제 상승 여력이 뭐 다 오지 않았다, 더 상승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뭐 계속 이제 어제도 말씀드리고 지금 앞에서도 말씀해 주신 것과 같이 뭐 인플레이션 문제, 고용 문제, 그리고 이것들과 관계해서 금리의 문제, 이런 외적인 문제도 있고 심리적으로 너무 많이 오른 것이 아닌가, 이런 문제 때문에 그동안 조정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얘기가 있었던 것도 같고요. 뭐 그런 영향이 좀 심리적으로 상당히 많이 작용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기업들의 실적이 나빠지는 건 아닌데 너무 많이 오른 거에 대한 그런 영향이, 심리적 영향이 좀 있는 것 같고, 또 기본적으로 뭐 이것들을 주도했던 어떤 분위기상 뭐 내일 준비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아크 인베스트의 돈나무 캐시우드. 예, 캐시우드가 요즘 불리는 말이 다 바뀌었더라고요. 돈나무에서 똥나무로 바뀌었다고요. 근데 왜 이게 이제 아크 인베스트가 문제가 뭐가 되냐면, 아크 인베스트발 위기가 왔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게 기술주의 위기가 오는데 아크 인베스트에서 운영하는 그 여러 가지 펀드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노베이션을 비롯한 기술주, 테크주의 펀드들 중에서 이 기술주 실적이 나쁘고 그만큼 이제 성과가 나지 않는, 여기 앞에 보이시는 것처럼 면적이 큰 기업들 말고 이거보다 더 작은 기업들의 실적이 나쁘고, 테슬라를 포함해서 들어가 있는 그거 말이죠. 그렇습니다. 예, 그 기업들이 이만큼 뭐 실적이 나오지도 않고 퍼포먼스가 나오지 않으니까 그래서 환매 요청이 많이 들어오는데, 환매 요청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환매가 들어오면 매도를 팔아야 되니까 그 팔게 되는 물량이 이 하락을 주도하게 되는 그런 악순환을 지금 가져오고 있다고 해서, 그 아크 인베스트먼트가 가지고 있는, 보유하고 있는 것들은 뭐 탑10이나 탑20를 좀 분석을 좀 해봤는데, 그걸 내일 좀 준비해서 그게 어떤 영향을 좀 미치고 있는지. 그래서 그 한국 사람들이 참 굉장히 빠르고 이게 시류에 빠르기도 하고 금방 이제 적응하는 것 같기도 하다. 돈나무 누나에서 똥나무로 바로 전환되는 거, 그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영향으로 주가는 전반적으로 하락했고, 그런데 말이죠. 사실은 조정이 있어야 될 시점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 만약에 삼성전자나 뭐 이런 큰 주식들이 3% 넘게 떨어진다? 네네. 특별한 악재가 아니면 그런 조정은 잘 안 나타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 주가 떨어진 걸 보면은 3% 가깝거나 3% 넘거나, 뭐 테슬라는 좀 빼놓고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그렇게 많이 떨어진다 그러면 이게 정말 건강한 조정일까? 이게 어떤 하락 반전 아닐까라는 걱정도 드는데 어떻게 보세요? 이게 하락 반전이 되려면 추세상을 좀 보여야 되는데 추세까지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나타나고 있는 건 아마존 같은 게 지금 계속 하락하고 있어서, 아마존 같은 경우는 특별한 이유는 좀 없고 2분기, 3분기에도 1분기 같은 실적을 계속 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하나 좀 있고요. 그리고 또 제프 베조스가 자기 물량을 좀 내놓는다, 이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근데 그거 말고 지금 뭐 시장에서 요구하는 부분, 지금 3,000불이 넘는 이 주가를 그러니까 주식 한 주를 좀 스플릿을 해서 액면 분할을 분할을 좀 해서 지금 뭐 지금 그 분할을 하지 않은 지가 이제 오래됐는데, 분할을 좀 해서 유통을 더 많이 시켜야 되지 않는가, 이 시장에서 요구하는데, 제프 베조스는 그거 뭐 자기한테 이익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그런 시장 요구를 좀 무시하고
자기 주식을 좀 내다 팔면서 자기 사업을 하겠다 이런 입장이어서 그런 것이 좀 부분적으로 악재가 좀 되는 것 같고 이게 구조적으로 문제를 좀 일으키고 있는 것 같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현재까지는. 제가 어제 잠이 안 와서 중간중간 확인을 했는데 네. 다우지수 같은 경우는 장 초반부터 후반까지도 계속 좋은 흐름을 보였단 말이죠. 예. 근데 막판에 가서 이렇게 흘러내려 버렸는데 어떻게 보면 그냥 갑자기 그냥 돌아서 버린 거잖아요. 네네. 그러면 그냥 기술주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예, 그런 해석을 영향을 좀 볼 수가 있는 거죠. 해봐야 예, 서로 될까요? 주고받기도 하는데 네.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나스닥에서 시작한 이 나스닥의 기술주들이 워낙 덩치가 크다 보니까 네. 아무래도 그런 영향이 없지 않아 있겠고요. 이 심리적인 영향을 이제 전통 산업주에 좀 영향을 좀 미쳤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초반부터 그럼 기술주가 안 좋게 흘렀을 네. 때부터 다우지수도 함께 움직였어야 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네. 근데 여기 이제 다우에 들어가는 것들은 기술주의 뭐 다우는 이제 30개 종목밖에 되지 않으니까 여기 들어가는 이제 편입된 종목들의 영향은 상대적으로 좀 적을 수밖에 없고 기술주 편입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그 영향은 상대적으로 나스닥이나 S&P에 비해서 굉장히 적을 수밖에 없겠죠. 네. 그렇게 보시는군요. 네, 이어서 그러면은 좀 코로나 얘기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사실 여쭤보고 싶었는데 이후에 특허 공개가 이제 거절됐다는 소식이 있어요. 네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석을 해볼 수 있다고 보세요? 네, 이게 처음에 어저께 말씀드리려고 했던 건데 그 예전 같으면 미국이 과연 뭐 자국에 있는 그 제약사를 압박해서 특허를 잠시 유예하거나 포기해서 이 공개를 하라고 얘기를 했을 수 있을까? 그리고 특히 이번에 그 만들어진 상용화된 백신은 mRNA 백신이라는 거는 이 방식을 통해서 처음으로 만들어져서 보급된 그 이제 상용화된 백신인데 과연 미국에서 그런 거를 하라고 했을까 싶은데 이게 이제 그 예전에 그 양극 체제였을 때는 미국이 제3세계나 이제 개도국 아니면 자기 동맹국들한테 이런 그 선한 국가의 이미지를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단극 체제 그 미국이 이제 80년대 후반에 러시아가 그 소비에트 연방이 붕괴되고 나서 미국이 그런 태도를 이제 거둬들이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이제 중국이 백신 외교를 하다 보니까 그런 태도를 좀 가져온 것으로 좀 보이는데 코로나 백신에 대한 그 보급하려는 어떤 태도가 양극 체제의 혜택이 아닌가 이런 좀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그 EU에서는 물론 거절을 해서 이거는 실행이 거의 불가능한 것으로 좀 보여졌는데 그것까지 계산한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아무리 미국이 백신 지재권에 대한 포기나 유예를 선언한다 하더라도 네. 그게 실행될 가능성이 없으니 선한 미국으로서의 인상은 남기되 네네. 실익은 챙기기 위해서 그러니까 네네. 영국이나 유럽연합이 결코 지재권 포기에 동의하지 않을 거다. 네네. 그리고 이게 WTO에서 결정되기도 쉽지 않을 거다. 네네. 이것까지 계산한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네. 뭐 그때 보면 이제 이미지 관리를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닌가 이런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사실 뭐 그게 이제 실행이 되기까지는 굉장히 이제 많은 단계가 좀 남아 있는 거예요. 근데 정말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려 그러면 네. 솔직히 말해서 EU가 주장하는 대로 백신 수출을 풀어야지. 예. 그건 안 풀면서 지재권 포기한다는 거는 조금 선후가 어긋나는 거 아닌가 싶어요. 예. 이제 그렇게 된 가장 큰 이유는 그 기존에 이제 소비에트 연방이 있었던 시절에는 이제 굉장히 제3세계의 지원을 서로 경쟁적으로 많이 하다가 그랬죠. 소비에트 연방이 무너지고 나니까 뭐 이 중남미를 미국이 이제 마음껏 침공하거나 뭐 하여튼 이제 다른 나라 정치 개입을 많이 하면서 선한 이미지를 많이 버리고 적극적으로 다른 나라 이제 내정에 간섭하는 이미지를 보이다가 중국이 부상하니까 다시 예전의 이미지를 좀 가져가는 그 양극 체제에서 단극 체제의 어떤 그런 모습을 가져가잖아. 다시 양극 체제로 가져가게 됐는데 실제 근데 그 양극 체제로 바뀌고 나서 이 예전 80년대나 그 70년대와 같은 분위기는 말씀하신 대로 아니게 된 거죠. 그리고 가장 큰 이유가 미국의 영향력이 뭐 예전 같지 않고 또 안보 위기가 예전 같이 뭐 그렇죠. 러시아가 예. 뭐 사회주의나 공산주의 국가가 직접적인 그 침공을 하지 않는 그런 분위기가 좀 된 거죠. 그리고 또 중국의 경제적인 영향력이 상당히 커져서 국가 간의 경제적인 이점을 넣을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크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이 백신 문제를 놓고 현재까지 벌어지고 있는
이 싸움판은 미국이 좀 불리한 거 아닙니까? 백신을 놓고는 그럴 수 있죠. 이번에 미국 특히 독일에서 굉장히 완강하게 반대를 했다고 하는데 그 mRNA 방식의 그 특허에 관해서는 미국의 뭐 모더나나 화이자가 그 단독으로 그걸 개발한 게 아니고 굉장히 여러 개의 연구소와 그 기술이 지금 복합적인 특허가 들어가 있다고 하는데 뭐 특히 뭐 독일 같은 경우에 독일 그 의학연구소들의 그 특허도 같이 들어와 그렇죠. 있는. 예. 근데 독일에서 그거 미국에서 공개한다고 해서 독일에서 동의하지 않으면 공개가 안 되는. 그러니까 독일의 네. 바이온테크가 중국하고 지금 합작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예, 예, 그렇죠. 네. 뭐 그렇게 되면 지재권이라는 의미가 또 다르게 해석이 돼 버리는 그렇죠. 거니까. 네. 예, 그런 부분이 있는 거죠. 그 예전의 양극 체제가 그 동시에 그대로 적용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네. 좀 또 이어서 또 말씀 좀 이어가 볼까요? 일단 또 미국 인프라 투자에 대한 또 입장 또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재정 정책과 또 시설 서비스 투자에 대한 거에 대해서 좀 준비를 해오셨다고 하는데 어떤 네. 부분인가요? 아, 그게 이제 그 미국과 중국이 지금 현재 이렇게 경쟁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 그 미국은 이제 인프라 투자에 대한 그 내부 인프라 투자 뭐 4조 달러를 재투자하겠다 뭐 이런 부분이 좀 있다고 하니까 그 미국의 그 재투자에 관해서 우리나라가 이제 뭐 어떤 이익을 볼 수 있는 부분이 좀 따로 있을 테고 네. 중국의 내순환 경제, 그러니까 쌍순환 경제 중에 내순환 경제에 대한 그 사회적 인프라 투자에 관해서 동일하게 그 투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이제 이익을 좀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을 텐데, 그건 국가 간의 이제 지금 뭐 독일이 가지고 있는 취하는 태도나 우리나라가 취하는 태도나 같은 태도를 취할 수 있을 것이다. 뭐 그런 취지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그 부분은 그 우리나라의 투자자가 어떤 부분에 투자를 해야 될지 그 ETF로서 접근해야 되는 거를 제가 분석을 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ETF면 그럼 어느 쪽으로 투자를 해야 될까요? 지금 산업재 소재 ETF 쪽으로 접근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고요. 국내는 국내 담당하시는 분이 따로 있기 때문에 제가 그 우리나라 서학개미가 산업재랑 소재 ETF를 접근해 하셨을 때 어떤 ETF부터 보셔야 될지 그걸 좀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오늘은 내일 아크 이노베이션의 ETF들을 분석하면서 그 같이 매수를 한번 하고 관심을 가져보실 만한 그 산업재 소재 ETF를 같이 한번 추천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재 소재라면 원자재 내지는 뭐 이런 쪽을 예, 유틸리티 산업재 그러니까 이제 뭐 장비 네. 이제 철강, 구리 이런 것들을 가공하는 업체들을 말씀드리는 거죠. 네. 네. 어제 그 중국 텔레콤 3사 뉴스 기사가 나왔었잖아요. 예, 예. 그 이제 미국에서 이제 퇴출이 아니라 그 증시에서 네. 이제 나오게 되는 예. 이제 거래 정지가 되는 사태가 이제 네네. 발생을 하게 되고 이제 10일 안에 네네. 이제 거래 정지가 되게 됐는데 이제 어제 김기성 앵커님께서 물어보셨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이제 그러면은 그렇게 되면은 중국 그 주식, 네네. 그러니까 미국에서 있는 주식이 옮겨갈 수 있느냐라는 네네네. 질문을 드렸던 것 같은데 네네. 이에 대해서 오늘 좀 답변을 다시 좀 주실 수 있을까요? 이게 이제 이미 증권사에서 작년 1월에, 그러니까 작년 12월에 그 트럼프 대통령 행정명령을 통해서 퇴출 결정을 했죠. 퇴출 결정을 하고 1월 중순에 이의 제기를 한 거죠. 상장 폐지는 1월 달에 결정이 좀 네. 됐고, 그 이의 제기를 2달 동안 해갖고, 그래갖고 이제 3월 달에 이제 완전 확정이 좀 되게 됐는데, 1월 달에 상장 폐지가 결정이 됐었을 때, 이제 각 증권사에서는 이제 고객들한테, 이전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제 동의 여부를 한번 확인했었고, 동의를 할지에 대해서 동의하게 되면 이제 신청하는 걸로, 네. 그렇게 됐었습니다. 이제 증권사가 직접 서비스를 하는 걸로. 그래서 뉴욕에 상장돼 있는 ADR을 이제 홍콩의 원주로 전환해주는 그런 서비스를 했었던 걸로 돼 있고요. 아직도 이제 신청을 확정됐기 때문에 더 이상 이거는 이제 뉴욕에서 더 이상 거래가 될 수 없기 때문에 거래하는 증권사에다 요청을 하시면 거래증권사가 뉴욕과 거래를 하고 있으니까 이제 그건 이제 홍콩으로 이전해서 원주로 전환해주는 서비스를 하고 있는 것을 확인을 좀 했습니다. 어때요? 미국에서 거래할 때하고 홍콩에서 거래할 때하고 일단 가장 표면적으로 수수료 차이가 많습니까? 어때요? 수수료 차이는 환전 수수료가 가장 차이가 좀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각 증권사를 이용하는 수수료 차이는 그렇게 증권사별로 차이가 그렇죠. 홍콩 달러야 어차피 거의 미국 달러에 페그돼 있으니까. 그렇죠. 예. 환 리스크는 미국 달러하고 마찬가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근데 가장 큰 거는 이제 통신 3사가 미국에서 퇴출될 때 그럼 정말 미국에서 얘기한 대로 거기 이제
군과 진짜 밀접하게 관계가 돼 있고 그 이제 통신 3사가 전망이 좀 안 좋아서 이제 퇴출이 되는 것인가 이렇게 그래프를 좀 한번 확인해 보니까 전혀 뭐 그렇지는 않고요. 이 통신 3사가 미국에서 퇴출된 다음에 차이나 모바일 그리고 또 유니콤 텔레콤 순서대로 보면 1월 달에 그 퇴출이 확정되기 됐을 때 12월 달부터 이제 주가는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반등을 해서 1월 달, 2월 달, 3월 달까지 주가는 계속 다 반등을 했고요. 뭐 그래프를 아까 띄워주신 것 같은데 보니까 이제 다 1, 2, 3월 달 반등을 하고 최근에 이제 조금 하락하는 그런 측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그 통신 3사는 뭐 차이나 모바일 같은 경우도 그 이제 지금 가장 하락한 내가 이제 1월 달인데 1월 8일 날 이제 가장 많은 하락폭을 보였고요. 이때가 이제 상장 폐지가 결정됐을 때입니다. 그때 이제 하락했다가 다시 반등해갖고 지금 3월달에 최고점을 가져가고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좀 하락하고 있는 모습을 가져가고 있는데 작년 12월 1월보다는 이제 높은 고점을 좀 보이고 있고요. 근데 이렇게 이 3사가 그래도 제가 어저께 말씀드린 대로 투자를 하셨다면 계속 가져가도 된다고 말씀드렸던 게 이제 그 중국 본토에 남하자금이라는 게 보통 남하자금이요. 그러니까 홍콩으로 내려오는 돈. 예, 맞습니다. 이제 본토에서 내려오는 돈이 있는데 그걸 남하자금이라고 합니다. 그 중국 본토에서 이제 내려오는 돈을 얘기하는데 그 후광통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제 후광통, 성광통 이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 이 남하자금은 그 본토 사람들이 그 이제 이 뭐 선전이나 예, 심천을 통해서 홍콩을 거래하는 걸 얘기를 하는 건데요. 그 이제 중국에서 이 부동산에 몰리는 자금들을 이제 중국 정부에서 규제를 많이 하니까 이 자금들이 이제 증시로 많이 흘러가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 증시로 흘러오는 자금이 상당히 규모가 커서 이 규모의 자금들이 이제 그 나름대로 수익이 좀 날 것 같은, 이익이 좀 날 것 같은 그런 기업들이 좀 집중이 되고 있는데 이 규모가 크니까 이것들을 이제 남하자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게 중국 본토인들의 그 투자 동향을 좀 얘기할 수가 있어서 이런 것들을 남하자금이라고 하고 반대로 외국인이 홍콩을 통해서 이제 중국 본토로 가는 것들을 이제 북상 자금이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하죠. 네. 네. 지금 요즘에 보면은 구리 가격이 최고치를 달하고 있잖아요. 구리 가격뿐만 아니라 지금 곡물 가격도 이제 세상 최고치를 달하고 있는데 네. 이 지금 이제 곡물 가격이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은 좀 아무래도 주식이라든지 아니면은 또 관련해서 종목이나 이런 쪽에도 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싶은데 우리 네. 지금 서학개미 분들한테 좀 네. 도움이 될 만한 팁이 있다면 어떻게 좀 가져가 볼 수 있을까요? 그 개별 종목으로 봤을 땐 구리하면 뭐 저는 리오틴토가 개별적으로 생각이 나는데 예, 리오틴토는 최근에 뭐 개인적으로 매수를 했다가 좀 한동안 기다림이 좀 있었습니다. 기다림이 있었다가 이제 뭐 다시 좀 반등을 해서 역사상 최고가를 좀 가지고 있는데 리오틴토는 이제 붉은 강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그런 그 광산 기업인데 그런 광산 기업들, 광산을 직접 가지고 있고 광산을 개발하는 기업들의 실적이 좀 좋습니다. 이제 뭐 리오틴토도 괜찮은 뭐 글렌코어나 리오틴토 같은 회사들은 계속 수익이 좀 나고 직접 재련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수익이 좀 날 것 같은데 그것보다 이제 직접 앞에서 말씀해 주신 대로 그 물가 상승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그 직접 바로미터 직접 보실 수 있는 그 원자재 가격 중에 그 곡물 가격을 한번 보셨으면 해서 이제 곡물을 준비를 했는데 지금 곡물 가격이 그 1년 내 봤을 때 지금 그 50부쉘당 그 713불 정도 선물 가격을 보이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게 최근에는 가장 높은 가격을 좀 보이고 있는 가격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렇게 높게 올라가게 되는데 이거를 제가 최근에 이 곡물 시장에 메이저사들이 있는데 뭐 아시는 분은 시청자분들은 아실 텐데 카길이랑 ADM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네. 예, 뭐 그 이 두 개 회사만 하더라도 전체 곡물 시장의 유통의 50% 이상을 그 이제 매니징하는 그 회사인데 거기를 제가 상담을 좀 다녀왔는데 거기서 얘기를 하기를 지금 뭐 브라질산 그 옥수수가 나오지가 않아서
하반기에는 더 상승할 여력이 있다. 뭐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기억하기로 그러니까 한 10년, 2011년 그런 네네. 쪽에 옥수수 가격이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예. 그때 가격이 아마 $800 중반쯤 했는데 지금 네. $700 넘어섰잖아요. 예. 그러면 그 논리대로 하면은 사상 최고치도 버틸 가능성이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 제가 그래서 장기 시계열로 말씀하신 대로 장기 시계열로 그 표를 다시 한번 또 준비를 했는데요. 지금 보시면 그때 2008년에 에그플레이션이 한번 와서 그랬죠. 예, 2008년에 에그플레이션이 와서 말씀하신 대로 2010년 정확하십니다. 그때 이제 800불이 넘었었는데 네. 2008년부터 시작된 그 에그플레이션이 2010년, 11년까지 지속이 한번 됐었죠. 네. 이것으로 인해서 이제 물가 상승도 상당히 심했고 2007년, 2008년, 2009년에 그때 그 경제 금융위기 이후에 네. 이런 그 원자재 그 곡물 선물에 투자하셨던 분들이 굉장히 많은 타격을 좀 받으셨던 걸로 이제 제가 들었어요. 네. 그 어저께도 그 제가 상담을 하면서 좀 들었는데 이게 지금 그 이제 가장 큰 이유가 그때도 예측을 할 수가 없었고 공급 추정을 할 수가 없었고 이번에도 공급을 추정을 할 수 없는데 이 가장 큰 이유는 지금 기후가 안 좋아서 작황이 너무나 안 좋다고 합니다. 미국도 수출을 해야 되는 입장인데 지금 수입을 하고 있고 지금 중국도 700불이 넘는 이 높은 가격임에도 불구하고 사모온되는 거 아닙니까? 예, 끊임없이 지금 사재기를 하고 있어서 이 지금 이제 옥수수를 제가 들고 온 가장 큰 이유는 옥수수가 뭐 식품으로도 쓰이고 사료, 기름, 사료, 기름 그리고 이제 과당, 그렇죠. 그 식품의 어떤 그 이런 그 가공식품류에 들어가는 원재 재료도 원료로도 쓰이기 때문에 바이오 디젤도 만들잖아요. 예, 맞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 옥수수 가격이 올라간다 그러면 이게 이제 6개월 이후에는 반드시 그 생필품 그리고 식량 가격에 그 고기 가격에 반드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그러니까 거죠. 아니 정말 이 옥수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전반적인 물가 상승의 어떤 기폭제가 될 수 있는 측면에서 볼 수 있는 건데 네. 사실은 난 더 걱정되는 게 소맥. 네. 그러니까 밀가루. 이 밀의 가격도 지금 사실 거의 사상 최고치에 뭐 한 20% 정도 차이 나긴 하지만은 급격하게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이거는 잘 사는 나라든 못 사는 나라든 주식이기 때문에 이 동남아 우리나라 몇 개 빼놓고는 그 주식이기 때문에 이 가격이 또 올라간다면은 과거 아랍의 봄과 같은 또 그런 어떤 큰 지각 변동이 생길 수도 있는 거고 사실 어떻게 본다면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점이 티핑 포인트 같아요. 뭔가 이 변곡점에 서 있는 거 아닌가. 정치 불안 요소. 네. 그런 생각도. 자금은 또 이런 그 가상자산 같은 경우로 또 상당히 그렇죠. 편중이 좀 돼 있으니까요. 네,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고요. 도움 말씀 주신 분 멀린 78의 이민호 대표였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